어느새 벚꽃이 폈다 지고 파릇파릇한 잎들이 온 거리를 덮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시각적인 변화와 더불어 쑥 올라간 기온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문득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넓어진 마음과 깊어진 생각의 크기를 재는 시간, 국민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새 더워졌어요. 예, 그러게요. 예. 선생님은 사실 조금 계절 중에서 선호하는 계절이 있으신가요? 그냥 봄, 가을이 좋습니다. 봄, 가을. 예. 똑같으시군요. 예. 지금 벌써 반팔을 입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혼자 여름이신데요? 그러게요. 막 너무 덥네요. 네. 너무 더울 때는 사실 책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한 여름 동안은 책 안 읽으시나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 에어컨이 나오니까. 뭐, 대충 그 밑에서 몰래 피하고 있습니다. 예. 문명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예. 여전히 책 읽기의 즐거움을.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지 주제만 살짝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대중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중문화. 예. 특별히 오늘 대중문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그것보다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예술적 장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고 등등 하는 일들, 또 어찌 보면 일상의 문화들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그냥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각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 대중문화의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문화를 이제 통칭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 이론에 관련한 이제 많은 사회학자나 문화 이론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미술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에 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많은 저작들은 아니고 몇 개의 이야기들 속에서 한번 대중문화라는 것이 뭐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문화의 성격,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먼저 베냐민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라. 예.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아우라가 네, 있다. 아우라가 있다. 그래서 이 아우라에 대한 얘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원래 아우라라는 말은 이런 것으로부터 연유합니다. 어떤 이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쟁을 진행하던 차에 이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산골에서 이제 길을 잃고, 많은 부하들도 다 이제, 사라졌고, 춥고 배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죠. 그 오두막에서 이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이 나라의 왕이고 전쟁을 했다, 패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배고프고 지쳐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맛있는 밥을 구해서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노인이 이제 그 온갖 나름 정성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하죠. 하지만 산속에 이제 오두막이고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이제 오믈렛을 구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믈렛을 먹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믈렛을 먹고 난 왕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부하들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으로 와서 이제 그때 먹었던 그 오믈렛 그것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오믈렛을 나에게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왕이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총주방장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시골 노인보다도 너희의 음식이 맛이 없냐. 너마저 그렇게 맛이 없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방장이 이제 음식을 하게 명령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주방장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또다시 왕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시고 그리고 그 산 지치고 배고플 때 그 산속 오두막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바로 그 느낌, 그것이 아우라죠. 단순히 오믈렛이 아니라 오믈렛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맛있는 오믈렛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베냐민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아우라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복제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우라가 소멸되고 이 아우라가 없는 예술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일컬어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아도르노라는 사회학자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 갔던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책을 저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아도르노가 이제 두 개의 글을 씁니다. 하나는 재즈에 관하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음악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죠. 아도르노, 즉 호르카이머라는 분하고 둘이서 이제 공저를 주로 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산업의 본질적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반복, 즉 재현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로 보자면 이제 아우라가 상실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결국 아도르노는 그 대중음악의 본질적 특성이 표준화라고 주장합니다. 대중음악 전체 구조는 표준화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조차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는 가장 일반적인 작품에서부터 가장 독특한 작품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40년대, 그러니까 30년대 말과 40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얘기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는 부분적인 것들의 교환 가능성, 즉 대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술로서의 고유한 어떤 가치, 교환될 수 없는 그 아우라의 가치가 없고 사라지고
오로지 대체 가능한, 복제 가능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아도르노에 있어 그런 고전 음악은 구체적인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곡의 구체적인 전체성으로부터 음악적 감각을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것의 유기적 상관관계로 구성된다는 거죠. 즉 어떤 곡 하나를 예컨대 베토벤이 어떤 곡을 베토벤이 작곡을 하고 그것을 연주할 때 거기에는 세세한 각각 특수한 어떤 것들끼리 서로 상관성 혹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곡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서로 섞이고 일정하게 서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수음악 혹은 고전음악의 경우에 교환 가능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의 세부 사항이 빠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냥 편의적으로 순수음악이라고 얘기한다면 순수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 혹은 대중문화 예컨대 대체 가능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연속극, 정형화된 틀을 가진 공포영화 등등과 같은 다른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반복은 어쩌면 독점 자본주의 시대, 후기 산업사회의 어떤 표준화되고 반복된 과정들이 문화적 생산의 영역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 여가 시간에 그러한 반복에 접근함으로써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일어나는 일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런 거죠. 그 청중의 어떠한 독립적 사고를 기대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제품은 모든 반응을 규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상품의 표준화는 결국 청중의 표준화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의 말에 의하면 문화산업에 의한 종으로서의 인간이 사실로 되었다. 이제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부속물일 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말하길 표준화는 청취자에게 자발성을 박탈하고 조건 반사를 촉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중문화와 청중 모두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 급격한 의미의 상실을 겪는다고 아도르노는 이제 비판하는데요. 이 비판의 배후에는 이런 것과 관계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히틀러에 의한 군중 연설이 군중들은 이제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관료적이며 얼마나 천편일률적인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도르노는 그가 그렇게 아우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고급 문화라고 할까 순수음악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복제화되고 이제는 그 자체의 순수음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아도르노는 그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잡하고 그리고 천박한 것을 유도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어떤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그 이야기를 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당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문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왜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보편성을 지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우라, 특수한 그 환경에서만 무언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그 보편성은 그 아우라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적어도 아도르노 시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예컨대 그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문화산업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거대한 하나의 자본의 톱니바퀴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계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도르노는 아마 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대중음악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런 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수없이 가지만 네. 그래서 그걸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렇지만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보면 돈 자랑하려고 오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오페라 들으면서 또 그 현대미술을 감상하고 이러고 있는 이것을 아도르노는 당시에 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코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문화를 규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뭐 집회 장소도 그렇죠. 또 모든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백화점부터 뭐 곳곳에서 노래가 안 들리는 곳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노점상에서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일 때 가족들의 만남 모든 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고 음악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즐기는 영화, 방송은 우리들이 향유하는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면 쉽게 TV를 켜고 때로는 시덥지 않게 여기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죠.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주는 연예 뉴스 프로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의 환상적이고 멋진 생활들이 마치 현실인 양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인생을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경험이 일천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점에서 그러한 매스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예. 성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 매스컴을 통한 대중문화는 어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그런 위로해 주는 것이 가족들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TV나 영화나 노래방이나 등등의 어떤 문화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와 정말 좋았어 이러고 뭐가 좋았을까를 보면 이제 그 함께 어떤 것을 향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노래방일 수도 있고 뭐 술집에서 만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래 보면 관계 속에서 또 세세히 신경 써야 할 고민할 필요도 없이 TV는 리모컨 하나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재미나게 펼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일을 잊고 내일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감정의 소모가 필요 없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매스컴이라는 것은 가능한 그러니까 매스컴이 없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TV가 없다는 것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대체제가 생기죠. 예. 왜 선생님 혹시 TV 보세요? 아니요, 전혀 안 보세요? 예, TV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희한한 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공통점이 그걸 것 같아요. 국민 라디오가 생긴 이후로 TV를 보는 시간은 거의 줄어들고 TV는 거의 저도 주중에는 켜지 않거든요. 대신에 국민 라디오가 계속 켜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은데 아직은 소수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저 사람을 멍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TV 상자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아도르노가 문제를 제기했던 대중문화의 폐해들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넓게 펼쳐져 있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비판의 핵심은 대중문화는 그 이전에 문화라는 개념이 의미했던 것. 즉 뭐냐면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교양이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달리 단지 사람들을 사회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자체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르자면
하루에 8시간의 노동을 하고 지쳐있는 몸을 쉬게 함으로써 다음 노동에 유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대중문화의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문화는 그저 문화산업의 체계 그 자체의 다름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의 문화와는 달리 오늘날의 문화는 산업적으로 제조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표준화된 대중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면 극도로 합리화된 사회체제의 일부로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된 노동 이후에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문화상품들일 뿐이고 때문에 이들이 이 오락물을 사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해 번 돈으로 이곳에 사용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상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굳이 복잡하거나 비판적인 생각 따위를 하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이런 것을 소비하고 향유하면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도록 길들여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상 이들의 고된 삶의 문제는 사회 내에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게 만드는 체제 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숨겨지고 문화상품을 통해 사람들은 마치 거짓말 같은 환상 속에서 빠져 살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대중문화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는 위험 사회에 대한 안전핀과 같은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들 그리고 그 위험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망각하게 하고 집단적인 어떤 체면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대중들 스스로가 입에서 입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자본주의 모순이나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이 소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할까요? 가리거나 은폐시키는 기능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모두가 자기의 노동들이 소외되어 있죠. 네. 가장은 이제 남성은 남성대로서의 자기의 직장에서 소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부라 하더라도 주부는 가정에서부터 소외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로부터 자기의 노동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날 때 서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할 얘기가 없는 곳에서부터 문제의 본질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침묵하는 데는 짧은 시간만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들이 딛고 있는 현실의 모순들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망각하게 하고 은폐하게 하는 것이 이제 TV라는 혹은 드라마라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것이 대중문화 일반이 갖고 있는 우리가 비판적인 어떤 인식들,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일지라도 예. 그렇죠. 그건 역시도 이런 거죠. 진보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주체를 만듭니다. 이르자면 이제 영화에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진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카타르시스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옛날에 정말 힘들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한편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행위하는 것이 정치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배설하거나 대리적으로 만족하거나 대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제 50 청문회가 한창 벌어졌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본다면 정말 속 시원하잖아요. 네. 막 그런데 결국 그것이 왜 우리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의미들을 보다 사람들을 주체화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자기 주체적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배설하거나 대리적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에 어떤 대중문화의 매스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굳이 어떤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끌어낼 이유가 없다. 스스로의 생각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발적 생각도 차단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 같은 사람은 이제 속격 현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부터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한다. 그 찰리 머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막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전쟁 얘기는 한 신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싸움 장면은 안 나오고요. 계속 카메라가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 화면의 앵글이 카메라의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뛸 때마다 같이 화면이 움직이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그걸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베트콩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 찰리가 도망가면서 막 뜁니다. 화면도 같이 막 뛰죠. 헬기에다 카메라를 탁 얹어요. 그러는데 땅 소리가 납니다. 찰리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싹 돌아가면서 헬기는 뜨고 그러고 카메라가 드디어 찰리의 한 장면을 딱 포착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형식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 대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정신없으니까 제발 그만 떼라. 야 찰리 됐어 걸어가. 그리고 좀 화면 좀 흔들지 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보는데 불편하거든요. 막 정신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면서 몰입하지 마. 집중하지 마. 네 삶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몰입성과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표준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대중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새로움의 가치나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대중 매체잖아요. 예.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분들을 주체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사실 계속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합이라는 의미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단순히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청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공중파 방송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보를 주니 너희가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관료적 시스템이라면 그 문제에는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합을 구성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후원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마음과 몸과 그리고 그 의미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이 특히 그렇잖아요. 1시간 동안 음악도 없고 지겹고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형 좀 너무 졸려 좀 억양 좀 있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후배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데에는 단순히 이걸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대중문화를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이
그 이전에 근대 시민 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죠. 적어도 근대 시민사회가 소위 교양 있는 유산 시민 계층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것은 산업구조 완성 이후에 성립한 무엇보다도 공장 주변의 노동자 문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일컫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과거의 유상계급들, 귀족들, 그리고 부르주아들의 향유하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어떤 이런 고급 문화라고 규정한다면 대중문화라는 건 적어도 자본주의의 발전 이후에 노동자 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과거의 유산 시민 계층의 문화와 달리 산업구조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라는 범주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집단화되고 그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한 의식과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가 초기에는 유산 시민 계층의 소위 고급 문화에 비해서 천박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것은 천박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장지대의 중심의 노동자 문화를 일정한 선입견 없이 그 자체로 보고 이러한 문화의 성립과 더불어 대중적 사회의식의 형성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실제 자랐고 이러한 문화들 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도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문화에는 물론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처럼 좋지 않은 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다양한 계기들이 동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본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아무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만화를 통해서 동식물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가치를 은연중에 느끼게 되거나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리듬이나 멜로디의 어떤 호흡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주 징그럽게만 느껴졌던 쥐가 미키마우스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시선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예,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문화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만 주어지는가라는 것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중문화의 여러 산물들이 단지 기만적인 것들인 것만이 아니고 다른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러한 산물들을 다양하게 향유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대중문화의 상품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와 대중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도구들을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노동자의 지대에 향유했던 록음악은 그야말로 저항의 핵심적 키워드였기도 합니다. 이러한 록음악을 통해서 그들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저항성을 표현하고 자신들을 첨예하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레게 음악이나 힙합이나 흑인들의 그런 뒷골목에 저급하고 저열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음악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새로운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연대의 의미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리 잡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어떤 토대들이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과연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비교돼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관점 모두 오늘날의 현대 대중문화가 상업적 상품 체계의 기반에 있다고 본다는 점이죠.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상품적 문화 산업 체계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이제 없게 됐습니다. 모든 문화적 향유는 곧 문화상품의 소비와 직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업적 특성을 매우 크게 보고 대중문화는 그러므로 언제나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윤의 논리로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따라서 다른 건전한 대중문화 혹은 독특한 대중문화라는 말들이 모두 한갓된 역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문화 자체에서 가능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중문화의 구조와 완전히 단절된 고급 문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러한 대중문화와 거리를 두고 보다 진지하고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게 견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소위 고급 문화라는 것 또한 이러한 상업적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고가로 거래되는 회화작품이나 클래식 공연장 티켓 여전히 비싸죠. 그리고 이러한 공연이나 작품들도 여전히 명품같이 좀 더 값비싸고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상품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대중문화인가 고급문화인가라는 피상적인 이분법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정책 혹은 문화생산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업성의 문제라고 봐야죠. 이 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대중문화냐 고급문화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대중문화 속에서 분명히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얘기들과 유행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고 그런 것에 우리는 매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대중문화의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한편에는 철저히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장되고 조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우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구조내에서 좌지우지되곤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대중문화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 시각에 따라 문화적 코드 자체가 변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매우 주도적으로 문화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렇다면 대중문화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런 점도 저런 점도 있다고 그저 중립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중문화냐 고급문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화는 상품적 가치와 상품적 질서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상품 질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체적 의미들을 또 주체적 실천들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보다 의미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락의 출발이 노동자들의 뒷골목에서 만들어지는 노동자들의 향유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저항의 정신들을 그 안에서 싹 띄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중문화가 단순히 쓰레기로 취급되는 소비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글을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박영옥이라는 분이 쓴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왔는데요. 그분의 생각도 재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음악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중음악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음악 또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음악적 형식을
그 사회적 의미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을 굳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규정하려는 이유는 대중음악이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논리에 제약되어 있으므로 보수적 이데올로기만을 재생산할 뿐이라는 식의 편견이나 단순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음악이 상업적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대중음악의 본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가치일 뿐 어떤 진보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논리는 억지이다. 비록 자본주의적 논리에 제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중음악은 다른 예술의 장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신만의 고유한 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중음악의 세계에도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음악은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진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전통적인 서양 음악은 화성이 중심이다. 곡을 이루는 각 음들은 전체적인 화성 체계에 적절하게 할당된 값들이다. 그럼으로써 곡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음악적 체계에서 음은 적절한 높이와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거기에 대응되는 가사 역시 음악적 조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랩처럼 음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가사는 당연히 이러한 통일성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전통적 방식대로 가사가 제약되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음악적 체계가 붕괴되거나 할 수밖에 없다. 랩은 전통적인 음악의 해체를 의미하며 힙합이나 랩이 화성 중심의 전형적인 서양 음악보다 우리의 사물놀이나 전통 음악의 맥이 닿아 있다는 주장이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한마디로 힙합의 등장은 대중음악에서 지배자로 군림하던 전형적인 서양 음악의 전통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해체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비서구적인 여러 요소가 혼재해 잡종적인 것이 무수히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음악에서도 서구적 보편성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닌 새로운 담론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예, 박영욱 선생님의 논문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진보적 가능성,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실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선들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존 피스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의 어느 한 부분만 잠깐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탈이란 하위 계층이 지배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이나 자원들로부터 자신의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며 이는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하위 계층이 그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곧 그들이 종속되어 있는 지배체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중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는 어차피 쓸모있는 자원들의 힘을 빌어 만들어낸 합작품일 수밖에 없다. 소위 하위 집단이란 극히 유동적인 사회적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집단의 생명력은 사용하는 대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용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불가피하게 그 집단의 편입 혹은 수용을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자들은 미리 찢어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시하기 전에 청바지의 색깔을
탈색시키거나 세탁함으로써 재빨리 투박한 청바지의 대중성을 이용한다. 이는 하위 집단의 저항을 수용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저항의 몸짓을 지배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며 끝내는 그 몸짓이 지닌 대립적인 의미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편입이나 합병은 하위 집단이 만들어낸 대립적 언어를 그들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하위 집단으로부터 그들 자신이 대립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끝내는 그들이 지닌 대립적 태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수용의 한 형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그것은 반대자들의 몸짓이 안전한 가치를 행하도록 묵인하면서 조절하는 형식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그 지배체제가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내용을 다소 유지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자들까지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지배적인 사회 질서의 능력을 입증하는가 하면 결국 그 질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 대중문화는 언제나 권력관계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는 언제나 지배와 종속 사이에 권력과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로부터 탈피하려는 다양한 형식들 사이에 그리고 군사 전략과 게릴라 전술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힘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예, 이게 존 피스크가 쓴 대중문화의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요. 예. 무슨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서 수용함으로써 그러니까요. 대립이 와해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반말리의 그 레게 음악들은 엄청난 그들의 어떤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게릴라전에 그것에 큰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어떤 투쟁과 저항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제 아주 깔끔한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Get Up, Stand Up이라던가 네. 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곡들을 이제 반말리는 엄청나게 남기죠. No Woman No Cry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것은 어쩌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대중문화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저항성은 거세되어 있고 그것이 가져야 되는 어떤 권력 간의 어떤 대립들은 그 안에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이 피스크가 얘기하듯이 대중문화는 권력 관계의 일부이다. 즉 여기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죠. 그 군사 전략과 게릴라 전술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 대중문화는 그들의 어떤 진보적인 의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와해하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상품으로 재규정되었다가 그것이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품 안에는 두 가지의 가치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엄청난 기량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의 가치들이 과도하게 포장되거나 아니면 그것의 가치들이 지나치게 형해화되거나 이런 양쪽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치 그 느낌이에요. 예전에 영화요. 트루먼 쇼를 보면서요. 그 트루먼을 보고 있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렇죠, 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처음에는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이 뭐 트루먼을 향해서 하는 응원이 가증스럽고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 스크린을 또 보고 있는 제가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선생님이 갑자기 그 모래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온통 헝클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살짝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중문화라는 것이 이런 거죠. 역사가 그렇듯이 진보와 보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립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립의 순간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품이니까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도리어 통속적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상품 속에 진보성이 또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이 갖게 되는 그 저항과 그 진보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보수적 어떤 요소들도 내재하고 있지만 또 진보적인 어떤 가치들도 그 안에는 내재해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기랑 속에서 우리는 역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지금 댓글 게시판에요. 파트리오시님께서 말씀 내용을 가장 잘 간파한 학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괴벨스였을 것 같다고. 예. 그렇죠. 예. 그걸 가장 잘 이용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용을 정말 잘했던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0 때 이제 뭐 3S 정책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문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주동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렇죠. 대중문화들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단히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함께 있으나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적과의 동침 같은 것이 대중문화 안에 있는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함께 있으나 함께 할 수 없는 적과의 동침.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서태지에 무슨 진보가 있는가라고 한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냥 그 힙합 젊은 애들 그냥 철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 그런데 어찌 보면 서태지 음악이 새로운 과거의 틀로부터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던져줬던 세대의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고정화되어 있었던 새로운 신세대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역동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랩의 음악들 등등이 새로운 장르로서 정말 주류에 등극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의미들을 갖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새로운 젊음의 문화들이 나오게 하는 한 계기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태지 현상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세대의 새로운 자유로움의 출현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 안에는 교묘한 어떤 시장의 논리들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세대에게 면류관을 줌으로써 상품 소비를 하게 하는 주체로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소비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갔던 결국 이러한 의미처럼 대중문화에는 두 가지의 양측면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중문화의 비판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것의 의미들을 바라보는 태도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폄하해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서태지 음악을 한때는 추종하는 것이 곧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지 또는 진보성을 상징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서태지 음악만을 추종하는 것이 그걸 상징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태지의 그런 도전 정신이었고 진보성이었지 그 음악 자체 이미 형상화된 음악은 그게 아니다. 대중문화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은요,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